저희가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혹시 그냥 어림짐작해서 이게 얼마 정도 돼 보이세요? 45억입니다, 45억. 이게 사실은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검찰이 압수한 돈입니다. 그래서 45억 정도면 이 정도의 이제 사이즈의 돈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뭐 각자의 목적이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목표를 위해서 이런 금요일 소중한 시간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잖아요. 그 근로소득의 평균을 좀 보려고 작년 기준 근로소득 순위를 좀 가져왔습니다. 상위 1%는 1억 8,270만 원입니다. 혹시 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10%는 8,328만 원입니다. 8,328만 원. 20%가 5,932만 원이고요. 50%가 3,004만 원입니다. 3,004만 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20%와 50% 어느 중간이 제일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확률상. 그리고 뭐 잘 버시는 분들, 대기업이신 분들은 뭐 8,300, 그리고 뭐 1억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은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위 딱 5%까지만 근로소득자보다 잘 번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상위 6%만 돼도 그 아래는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잘 벌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일 거라서 상위 50% 정도에 되시는 분들을 만났다고 가정하고 컨설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위 50%가 이제 3,004만 원의 연봉인데, 제가 실제로 컨설팅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드린 분이 1,000분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소득에 대한 어떤 저축량 이런 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3천만 원이 연봉이신 분이 만약에 매년 1,500만 원씩 저축한다면 거의 절반 이상을 한 거겠죠. 그랬을 때 이걸 20년 동안 좀 해봤습니다. 3%짜리 20년짜리 적금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매년 1,500만 원씩 3%로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약 3억 8천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금리는 더 낮아지겠지만 그냥 3%짜리 적금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20년을 더 해봅시다. 그리고 딱 3억이 있으세요. 4억 정도? 부자일까요? 저는 부족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한 푼도 안 썼을 때 4억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도, 집도, 차도, 여행도 모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겠다. 그래서 상위 30%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559만 원이 우리의 상위 30% 정도의 연봉인데, 그래서 절반인 2,400, 월에 2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다 했을 때 6억 정도 나옵니다. 뭐 4억이냐 6억이냐 차이가 2억 정도 나는데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 6억이 과연 우리가 지금 느끼는 6억의 가치를 하는가? 그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재테크와 경제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막연하게 저축하고 막연하게 재테크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걸 너무 오랫동안 많이 봐왔다 보니까 당연한데, 사실 저는 한 작년까지만 해도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운동을 미리 하고 왔는데 PT를 곧 받으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몸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권상우 같은 몸을 단기간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마치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조금만 운동해도 몸이 좋아질 것 같듯이 조금만 재테크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은행이라는 사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어떤 산업별 데이터나 통화정책위원회 지금 7월 10일 날도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볼 건 저 기준금리 2.5%와 물가 안정 목표 2%입니다.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장률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잘하면 저 금리를 높게 받아도 돼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금리가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1% 제로금리까지 낮춘다고 거의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금리는 좀 낮아질 예정이고, 물가는 높죠, 근데. 이미 코로나 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높아졌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월 물가가 7에서 8%막 이렇게도 뛰었습니다. 혹시 연봉이 월에 7%, 8%씩 뛰는 분 계신가요? 그럼 너무 좋겠죠. 신의 직장일 겁니다. 근데 물가 안정 목표가 2%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물가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뛰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란 뜻이니까 우리의 물가만큼 부동산이나 자산, 주식 이런 것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2%면 우리의 자산은 연평균 한 4% 정도로 굴러간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가 2% 정도면 그거의 두 배, 4% 정도의 수익을 내면 수익을 잘 내시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5%면 10% 정도 수익 내시면 수익을 잘 내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2025년 5월 기준 서울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10억 398만 원. 10억을 찍은 게 이번 연도 처음입니다. 다들 10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참고로 순자산 10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10%입니다. 쉽지 않은 아주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이 있나요? 아파트 명이 됐든 지역이 됐든. 전 좀 명확하게 있는데. 저는 여기를 사고 싶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성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봤을 때가 50억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50억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꿈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 친구가 훨씬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서울의 집 한 채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억 정도 하겠죠. 그 10억이 연평균 4%씩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4천만 원씩 상승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하면 매년 내가 2천씩 저축하지만 자산과의 격차는 마이너스 2천만 원씩 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내와 저 자산의 갭의 차이가 멀어지는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될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많고 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10년 뒤 4%씩만 상승해도 단리 기준으로 14억이 되겠죠, 이 친구가. 근데 10년 뒤 저축액은 2억뿐이죠. 그럼 2억 정도의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메꿀 거냐?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마아파트가 실제로 뭐 10년 뒤에 40% 정도 올랐나 봤더니 저 2020년도에 혹시 얼마 정도라고 돼 있는지 보이시나요? 20억 정도라고 점도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얼마죠? 5년 전에 20억이었던 게 지금 40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자산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이 단순한 원리를 정말 많은 분들이 잊고 삽니다. 젊으신 분들일수록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젊으신 분들일수록 좀 놓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90%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20억 정도를 우리 연이자 15%를 굴려야 5년 뒤에 40억이 됩니다. 이게 1년 이자 15%짜리 자산 가치 상승을 이뤄냈다는 거죠. 뭐 부동산을 사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크로포레스트가 어떤 부부가 있는데 1세대를 187억 원에 매도했대요. 분양 당시 37억이었다고 합니다. 약 5배 정도 오른 거겠죠. 5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냐. 이 고민이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어제 밤새 준비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표정을 하실까 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내려놓고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 공부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요. 제가 뭐 궁금하세요라는 질문을 드리면 제일 많이 하신 답변이 뭘까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들은 최고의 답변은 뭘 알아야 질문하죠였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다가도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정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기본적인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방금 말한 왜 굳이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지만 자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갔냐면 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뒤에 후속타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돈의 속성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면서 돈을 공부해 본 적이 있거나 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나라의 어떤 커리큘럼에도 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이 어떻게 안 중요할까요?
그래서 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이제 경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돈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금리에 대한 개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금리가 물가와 연관되기 시작하고 고용지표와 연관이 되고 우리의 산업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매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투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투자 공부를 먼저 했다 해서 돈 공부, 경제 공부를 자동으로 스킵할 수 있느냐? 무조건 다시 돌아갑니다. 아, 내가 돈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내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가장 이제 뒤에서 예시를 들겠지만 단적인 예시가 뭐 투자해야 돼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때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주 아주 힘드십니다. 아주 아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 공부의 순서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됩니다. 즉,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돈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시면 제일 좋고요. 우리 제일 대표적인 책이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부터 시작해서 뭐 돈의 속성, 돈의 심리학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사실 이해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돈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경제 매크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려는 S&P 500이 오를지 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매크로일 때 사는 게 좋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왜 지금 그래도 주식을 사는 게 나은지, 그 지표들을 뭐로 확인해야 하는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처럼 다시 하락기를 맞았을 때 더 큰 돈을 잃습니다. 그럼 왜 하락기가 오고, 왜 상승기가 오고, 왜 지금이 나은지를 여러분들이 데이터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것도 다 따로 강의로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투자처를 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보니까 시드머니를 모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본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과 거의 흡사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해야 될까요? 지금 카페 창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저 2번을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해도 되는 환경인지 아닌지 돌다리를 밟고 넘어가시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다 납득되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부동산을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드머니를 모으시고 매크로를 확인해서 과연 내가 이 부동산을 사도 되는지, 내가 지금 S&P 500을 사도 되는지, 코스피가 좋은지, 미국이 좋은지, 중국이 좋은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밟으면 밟을수록 더 빨라집니다. 요령보다는 공부에 대한 얘기, 돈 공부, 경제 공부, 투자 공부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훨씬 더 윤택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챌린지가 다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챌린지, 경제 매크로를 확인하기 위한 챌린지, 투자처를 정하기 위한 챌린지로 사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계에 맞춰서 그 챌린지를 들으시면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